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형식적 오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류에서 형식적 오류, 그것도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 그리고 명언제 논리의 형식적 오류를 다루었습니다.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는 단어의 반복에서 나타나는 오류이고, 명제 논리에서는 명제의 반복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특별히 명제 논리는 많이 다루지 않고 정언 논리의 형식적 오류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형식적 오류, 정합성의 오류에 그리고 애매성의 오류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은 펭수님이 아니시고 키티님이십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오류는 대부분 말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실수이죠. 특별히 말에서 언어에서 잘못된 실수는 말이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언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유 속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책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인데 총 3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 쓴 쑥이란 뜻입니다. 웜우드, 쓴 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1편의 편지 중에서 13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악마도 조카를 사랑하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큰 오류를 범했는지를 좀 따져보자. 큰 실수를 두 가지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넌 나름대로 변명을 내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해야겠다. 큰 실수, 첫 번째 큰 실수는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신앙인 내지는 여기서는 기독교이죠. 신앙인은 환자로 말합니다.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을 환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한 게 첫 번째 실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아는 척 하려고 책을 읽지 않고 진짜 좋아서 읽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요.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을 산책을 나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다.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한 셈이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책을 읽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혼자서 산책하도록 한 거죠. 혼자 책을 읽는다는 것과 산책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유를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전환시키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산책을 하면서 홀로 산책하면서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생각하겠을 때 아는 척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잘난 척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신을 성찰했을 때,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이 곧 존재와 일치하는 거죠. 나는 생각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산책과 좋아하는 책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웜우드에게 너는 큰 실수 두 가지를 했다. 여기서 실수는 오류이죠. 잘 가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7편까지 있죠. 이 C.S. 루이스의 친구분은 리차드 돌킨이라고 반주의 제왕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둘이 절친이고요. 이 책 안에는 악마의 입장에서 31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악마의 입장에서 31통을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삐딱하게 봐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진짜 좋아하는 책, 그리고 산책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너는 큰 실수를 범했다, 오류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논리학 책이 아니고 소설책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이 논리학 입문을 쓰신 어빈 코피께서 그 논리학을 정의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112가지의 오류가 있다고 써놨는데, 저희들은 그 112가지 중에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책을 쓸 당시에는 112가지였고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적합성의 오류 17가지, 애매성의 오류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을 가진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납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봤던 걸 다시 한번 보겠고요. 비형식적 오류의 발생 원인은요, 언어의 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을 드렸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 가상의 악마를 통해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던 것을 오류라고 말하는데, 실수라고 말하는데, 정보 전달 기능 위에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언어에는요. 논리적 기능도 있겠지만 심리적 기능도 있는 거죠. 정보 동달 위에. 논리적 설득력이라보다는 방금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논리적 설득력이라보다는 감정적 설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설득당하는 거죠. 이제 비형식적 오류에서 두 유형이 적합성의 오류, 이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적합성의 오류와 애매성의 오류 이렇게 분류해서 총 한 23가지에서 그 이상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의 오류는 전제들이나 결론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주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게 한 17가지 정도 살펴볼 거고요. 애매성의 오류는 전제들이나 결론이 언어적인 애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빙 코피는 112가지 종류의 이상의 오류를 분리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류의 이름을 식별 이제 하는 거죠. 17개 그리고 5개를. 그 이름을 식별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고의 유형이 무엇 때문에 오류로 간주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오류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오류는 논리적 규칙에 위배되는 형태의 오류입니다. 연역 논증에서만 일어나고, 저희는 스킵했지만 전권 부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 선언지 긍정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전제가 결론을 제대로 지지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오류이고, 참이라는 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는 전제를 참으로 가정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연역 논증에서는 드물게 일어나고 귀납 논증에서는 그 내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논리적 규칙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에 의해서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규칙에 의해서인 게 아니고 내용에 의해서 오류가 범해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방금도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았는데 논리적 규칙 갖고는 상관이 없죠. 내용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전제가 결론을 확실하게 그럴듯하게도 지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적합성 오류에서 17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제들이 결론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부터 벗어나서 타당하지 못한 논증입니다. 첫 번째는 힘의 호소, 두 번째는 인간의 논증. 인간의 논증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와 정황의 오류,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 하나인데 3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무지의 논증이 있고, 네 번째 연민의 호소, 다섯 번째 부적절한 혹은 잘못된 권위의 호소. 저기 인간의 논증에서도 사람의 논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6번째 군중의 호소, 7번째 자기정당의 오류, 8번째 허수아비 오류, 9번째 훈제한 청어, 성급한 일반의 오류, 11번째 거짓 혹은 그릇된 원인 오류, 미끄러운 언덕길, 13번째 선결 요구의 오류, 순환 논증이라 할 수 있겠고요. 14번째는 복합 질문, 15번째는 그릇된 이분법 내지는 흑백의 오류, 흑백 논리죠. 그리고 17번째는 16번째는 우연, 그리고 그릇된 유비, 유비 내지는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귀납 논증, 연역 논증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힘의 호소입니다. 힘의 호소는 무력에 호소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협박 공갈에 가깝죠. 이 위협하는 거죠, 논증자가. 그래서 청자로 하여금 자기의 전혀 근거가 없는데 자기의 주장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힘의 호소의 오류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버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지는 사장이 직원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오류는 어떤 사람이 청자나 독자에게 특정한 결론을 내세우면서 그 결론에 관련된 근거가 아니라 무력이나 강제력 같은 힘으로 정당화하려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만약 청자나 독자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이익도 금전적으로도 될 수 있겠죠.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오류는 관련된 논리적 증거를 전제해서 충분하게 제시해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불리한 상황, 상태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이나 압박, 공포를 느끼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경우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여러분, 난 지금 퇴근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 시간에 나갔다가는 재미없을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예로 보면 예전에 썼던 예인데 요즘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겠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친 뒤에 아직 지금 수업 기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종강 파티가 있었거든요. 교수가 말하는 거죠. 종강 파티를 한다죠. 거기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성적 받아오면 잘 알 겁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종강 파티를 없었던 파티도 만들고 그러겠죠.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이걸 도식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제 1. 나를 종강 파티에 초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학점에 불이익을 갈 것입니다. 전제 1입니다. 2.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종강 파티에 불러내야 됩니다. 여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강압적인 거죠. 본인이 교수라는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종강 파티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학점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여긴 힘의 호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의 호세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나라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조치는 국익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국민은 그 때문에 자신에게 되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 안보 위기니까 조치를 따르라는 거죠. 안 따르면 불이익이 자기에게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증에서 방금 앞서 봤던 직장 상사는 직원들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힘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고, 이 논증에서는 직장 상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정당성을 근거로 직원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수가 위협하듯이요, 학생들을. 따라서 이 힘의 호소 논증은 자신의 힘 또는 권한에 대한 상대방의 공포감에 근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사용하는 힘에 호소하는 잘못된 논증을 펼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싫더라도 이런 잘못된 논증의 결론을 흔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경향이 이 논증이 오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럴듯하게 강한 논증이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한 협박에 저항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논증입니다. 인간의 논증 세 가지로 구분됐었죠.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련된 논의의 주제를 벗어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성격 그리고 직업적 특성 등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논증, 사람에 대한 오류라고 말하고 인간에 대한 오류입니다. 사람에 대한 논증, 항상 두 논증자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논증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종종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논증자는 앞에 논증자가 내세운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근거로 삼은 전제가 거짓이라거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식으로 반박되지 않고 주장을 편 사람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문제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장 자체가 아니라 주장자와 관련된 여러 사실 때문에 그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도식적으로 하면 도식적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상대 인격이나 직업 행실을 근거로 주장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오류. 간혹 상대방의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 네 학교 어디 나왔어? 너의 지역이 어디야? 네 집 부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신공격이죠. 그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에 의한 논증으로 이건 잘못된 논증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의 오류, 인간의 논증이죠. 사람의 논증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논증은 권위, 인격, 어떤 관계, 재산, 내지는 사상, 행실, 평판 등의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갑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논증입니다. 예를 들면 왕사치라는 배우는 최근에 자선단체를 방문한 후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왜냐? 그녀가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사치가 심한 것과 자선단체를 방문해서 불을 돕자고 기부하자는 건 서로 상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기부하자고 했는데 사치를 많이 한 여자가 기부하자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을 인신공격한 겁니다. 이런 인신공격이 있고, 두 번째 인간의 논증에서 두 번째 경우는 정황의 논증입니다. 이 주장자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정황 논증. 예를 들면 그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가 바로 담배 판매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리스는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그 자신이 성전환자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과 본인이 성전하는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이분의 상황을 비판함으로써 내지는 왜곡함으로써 정황 논증을 하는 거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오류는 어떤 주장을 상대방의 특별한 상황을 우선 거론한 다음에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화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심각하게 고려될 만한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는 주장이 구태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황 논증의 오류는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신공격의 오류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 정황의 오류는 대체로 다음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가 처한 C라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만약 그런 주장이 받아진다면 그것은 주장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그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피상파장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상대방은 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유치원감 많이 사용합니다.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는 예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아예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안 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담배를 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니까 아빠도 하면서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아빠가 공부하면서 아들한테 아빠가 공부하니까 너 공부해봐라 했더니 여기서는 피상파장 안 하죠. 잘 이런 건. 이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할 때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너도 했잖아 이런 거죠. 상대방 생활이나 행동의 어떤 특징이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이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려는 게 흔한 예입니다. 또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학생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셨는데 맨날 놀았다고 하면서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반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인신공격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상대의 인격이나 직업, 행실, 근거로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성개방을 지지하는 마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도덕이 타락한 미국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교육을 지지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도덕이 타락했다고 미국을 타락한 것으로 규정해놨고 거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 내지는 공부한 상황 내지는 상황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 행실을 근거로 비판을 하는 거고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갑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김 회장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어. 의리에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인물에 무슨 그럴듯한 주장이 나오겠어 했더니 병이 말합니다.
야 그런 소리라 마. 그래도 그 친구는 어려도 너보다는 똑똑하니까 회장하고 있는 거지라고 비판하는 거죠. 정황논증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인간의 논증에서 정황논증입니다. 주장자의 특별한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는 오류를 범한 거죠. 검사와 목사가 사형제도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반대쪽은 목사였다. 검사는 전적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목사는 종교의 가르침을 내세워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반대했지만 논쟁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 보세요. 목사님 참 답답하시군요. 만약 예수가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았더라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있으면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또 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황 논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장파장 오류입니다. 방금 넘겼던 얘는 이제 정치적 문제를 담지 않기 위해서 넘어간 겁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피장파장 오류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상대방은 더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판국에 국제협약이고 인도주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의 적군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아군의 피해가 막대한데 우리라고 그걸 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썼으니 나도 쓰겠다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때릴 겁니다. 이런 거죠. 다음은 무지의 논증입니다. 무지의 논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반대의 사실이 참이라고 논증하는 오류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문제죠. 예를 들면 이제까지 누구도 A가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거짓이다 말하는 거죠.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착란에 빠진 사람 말고는 아무도 신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신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도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는 참으로 청렴한 대통령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적 판단 상황이 다른데요. 법정에서 하는 걸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는 피고에 관해 이러저러한 사실을 했습니다만 그는 결코 피고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증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로 판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가능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무죄라는 변호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고 피고는 유죄라면 확실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논리적 척도와 사회적 척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서 말하는 거죠.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여기 책 보면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서론 앞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뭔가면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누군가 혼자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고요.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고 로버트 퍼시그 글을 써놨습니다. 만들어진 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신을 하면 또 반대로는 스스로 있는 신 뭐 이런 걸 만들어내죠. 어쨌든 법정에서 일어난 일과 또 이렇게 방금 무지의 호소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오류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연민의 호소로 가겠습니다. 연민의 호소. 자, 연민의 호소는 이런 겁니다. 논증자가 자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를 보면 제 아버지는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그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도둑질을 해서 잡혀간다게 된다면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상황을 토대로 자기가 도둑질을 했지만 저를 잡아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어려워질게라고 연민에 호소하는 거죠. 연민에 호소하는 잘못된 논증은 논증자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논증자는
상대가 결론을 받아들이는데 요구되는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안 하고 대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시도합니다. 이 오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에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유서와 여러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프니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지금 아프니까 내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연민의 호소를 불러일으킨 거죠. 또 기말되면 이런 문자나 전화, 메일을 받습니다. 제 성적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연민의 호소하는 거죠. 지각을 하면 버스가 늦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늦게 나간 게 아니고 버스가 늦은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고 버스의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나는 빨리 오려고 했으나 버스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각했다. 잘못이 자기에 없고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것으로 호소하는 거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과목에서 B+ 이상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장학금을 못 받으면 저는 휴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리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동정심에 호소하는 잘못을 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소가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모든 주장이 오류를 일으킨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굶주리는 어린이에게 자선을 베풀자는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기술한다면 그것은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호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으로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고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권위에 의한 논증입니다. 잘못된 권위에 의한 논증은 주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들여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질이 낮은 오류입니다. 도식적으로 볼 수 있으면 보면 이럽니다. 논증자가 잘못된 권위에 호소해서 결론을 제시하죠. 광고에 많이 등장합니다. 부적절한 권위를 동원해서 이 제품을 사야 한다.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등장해서 이 제품을, 이 아파트를, 이 차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더 좋은 주택에 살거나 그 차를 타지 않고 더 고급스러운 세단을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그런 권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봐, 내 생각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인데 프로이드는 21세기에는 종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연민의 호소를 보았고 잘못된 권위에 의한 논증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변에서 의식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수많은 광고를 듣고 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상품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우수한지에 관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 광고는 더 그렇습니다. 멋지고 편하고 뭐 세련되고 그런 걸 더 광고하죠.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데 유명인들의 인기를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적합하지 않는 권위를 강조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적절한 권위에 의존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면 이는 잘못된 권위에 의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어떤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는 권위자의 의견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적합한 권위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 권위자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문 지식 면에서 자격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아예 신뢰할 만 못하다고 하면 더 큰일이죠. 그 전문 지식 면에서 자격이 있고 신뢰할 만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현안 문제가 그 사람의 전문 지식 분야에 속하는가. 세 번째, 판단 결과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판단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현안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사람과 같은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의견의 일치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면 더 해봐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섯 가지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죠. 잘못된 권위에 의한 논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장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위에 의한 논증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권위자에 의존한다면 권위에 의한 논증 자체가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결코 좋은 논증이 될 수 없고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권위자가 위의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권위자에 의존하는 논증은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이 도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논증자가 잘못된 권위를 이용해서 결론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론을 옹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의견에 호소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권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이 일어난 사고 현장에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여기 그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목격자 말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4시에 검은 승용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 자주 본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호소함으로써 어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해도 그 내용이 전문가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피카소에 의해 세잔의 그림들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카소에 비해 세잔의 그림들은 과소평가되었다고 저명한 물리학자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리학자가 어떻게 그림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이 맞아. 그는 지난해 우수 과학상을 받으셨거든. 과학상을 받았다고 이 예술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과학상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위에 의한 논증이죠. 지명도가 높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견해에 의지해서 어떤 주장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명한 물리학자가 특별히 예술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증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단지 물리학 전문가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증에서 미술에 대한 그의 판단이 신뢰할 만한 것으로는 간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더 넘어가서요. 만들어지신 방금 보여줬습니다. 누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규라고 한다. 로버트 퍼시그가 말했으니까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군중의 호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나 태도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유형의 오류입니다. 이것도 질이 낮은 저급한 유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로 이용합니다. 밑에 예를 들면 요즘 우리 동네 학부모들이 90% 이상이 아이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으로 어학 연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도 조기 영어를 교육받아야 한다. 이 휴대폰은 국내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 이것은 이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군중에 호소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도 받고 싶어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유별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대다수 사람과 같은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중에 호소하는 논증은 바로 이런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증자는 군중 심리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우는 연설을 하거나 글을 써서 군중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논증자는 사람들을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타당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거의 모든 선동가가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의 대표적인 예가 전체주의 국가의 정치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군중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악단, 깃발, 피켓, 박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논증의 경우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것은 그 개인들 각각으로 하여금 군중에 속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일치감 또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 느낌은 힘과 안정감을 만들도록 해줍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군중들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못할 경우 그 사람들은 소외될 것이고 또 다른 사태에 처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의 호소가 잘 먹히는 거죠. 대중에 대한 간접적 논증은 군중들은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논증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로 개인이 가장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자신의 결론을 수락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경우 유행을 쫓는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허용 심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속물근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군중의 호소에 오류하는 오류는 아주 질이 낮은 거죠. 많이 속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군중의 호소는 아니죠. 저기 이분 혼자만 쓰지 않고 있네요.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쓰라고 하니까 뭐 이거 상관이 없지만 이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저작권에 관심 있으려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 이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 그림 속에서 보니까 다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책 때문에 저기 시험 보고 있는 두 분의 남녀는 책보다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방금 보았던 이 군중의 호소를 이어서 7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